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줄 파이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포스터는 파이데이를 기념하는 간단한 포스터인데요. 매년 3월 14일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엔 수학 관련된 많은 연구기관에서 간단한 파이데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를 안내하는 포스터인데요. 도대체 원줄 파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매년 3월 14일에 파이데이 행사를 갖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은 굉장히 의미가 간단합니다. 아마 초등학생들 대부분 알고 있듯이 하나의 원이 있고요. 원에 대해서예요. 원에 대해서 원주율은 지름의 길이분의 원주, 즉 원둘레의 길이예요. 원둘레의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을 원주율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때는 간단하게 3.14라고 기억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주율을 왜 기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원주율은 정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름의 길이분의 원주의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누면 되는데 그 값이 이제 3.141592 무리수인데요. 그 값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스어인데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초코파이처럼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파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기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넷에서 원주율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파이와 관련된 많은 포스터들이 또는 이런 숫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141592 끝이 없이 나가는 이 원주율 파이. 이제 사실은 이 원주율 파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 수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주율은 수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주율의 역사는 곧 수학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원주율을 소수점 아래 얼마나 정확한 값을 계산했느냐의 역사가 바로 수학의 역사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원주율 값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3.141592 굉장히 간단한 수이고 수식 또한 그 정의 또한 둘레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누는 아주 간단한 정의인데 도대체 원주율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주율 값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원주에 있어요. 원주라 하면 원둘레의 길이잖아요. 원둘레의 길이. 사실은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것은 직선의 길이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직선은 자를 이용해서 잴 수도 있고 하지만 곡선은 이걸 어떻게 잴까요? 곡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는 방법 요것 때문에 사실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재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 원주율은 일단은 원주 즉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름의 길이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이 식을 계산 방법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분모인 지름의 길이를 1로 놓는 거예요. 즉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원에 대해서 원에서 원주율 값은 같아요. 원주율 값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반지름의 길이가 매우 복잡한 그런 원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원주율 값은 바로 원둘레의 길이, 즉 원주가 됩니다. 원주율이라는 것은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의 길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주율의 역사는 원둘레의 길이를 재는 역사였습니다. 원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사실은 2000년 넘게 3000년 가까이 사실 풀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원주율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아르키메데스. 보통 아르키메데스 하면 우리한테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가 있죠. 유레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에 섞여 있는 황금의 비율, 이물질의 비율을 이제 비중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발견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목욕탕에서 발가벗은 것도 모른 채 뛰어나오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르키메데스에게 그 비중의 문제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평생을 거쳐서 계산하고자 노력했던 것은 바로 원주율이었습니다. 자, 원주율의 역사를 간단히 볼게요. 기록된 것,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만 보더라도 벌써 기원전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원주율 값을 3과 8분의 1, 이집트인들은 3.160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BC 1200년경에 중국인도 원주율 값을 기록을 했는데 3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50년경에 구약성경의 열왕기상에도 원주율 값을 3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3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3.1415구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240년 경에 아르키메데스가 처음으로 수학적인 원리를 발견했어요. 원주율 값을 계산하는 수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 어떤 방법이었냐면 원의 내접 그리고 외접하는 다각형,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을 이용하여 원주율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창안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아르키메데스 이후로 현재, 그러니까 근대까지 대략 적분이 이제 미적분이 그 수학으로 받아들였던 17세기까지 대략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으로 우리는 원주율 값을 계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르키메데스 이전에는 원주율 값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왜 그런 값을 갖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논리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부터 아르키메데스 방법을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원주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됐고요. 150년경에는 프톨레메오니파이오스가 3.141 그리고 480년경에 중국의 조충지, 이 조충지가 뒤에도 나오는데요. 3.14159이라는 굉장히 근사한 값을 구했는데 이 조충지가 사용한 방법도 아르키메데스가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530년경 인도 아리아바타가 3.1416 그리고 인도 아리바타가 굉장히 대단한 것은 뭐냐면 384각형이 둘레 길이까지 됐어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르키메데스는 정 96각형까지 둘레 길이를 쟀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96각형까지 쟀을 때 아마 1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리아바타는 384각형의 둘레 길이까지 재서 3.1416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600년경의 브라마굽타는 3.16으로 계산했고요. 원주율의 역사에서 우리는 바퀴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바퀴잖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전차를 보유한, 그러니까 전차에서는 반드시 바퀴가 필요한데 아주 강력한 전차를 보유한 국가가 가장 강성한 국가였어요. 이웃나라를 침략할 때 전차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한 전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거든요. 그런데 전차, 바퀴의 역사는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갑니다. 5000년, 그 다음에 3500년,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살이 있는 바퀴가 만들어지는데요. 대략 이 2000년이라는 것이, 기원전 2000년이라는 것이 우리 원주율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기원전 100년경에는 드디어 이 테두리에 철판을 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바퀴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원주율을 먼저 제일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4대 문명에서 첫 번째 발생지가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잖아요. 그 바빌로니아가 수학이 가장 먼저 발전했고, 그 바빌로니아의 수학이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다시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그 수학을 발전시킨 거였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원주율은 기원전 1900에서 1680년경인데 쐐기 문자로 남아있어요. 석판에. 원주율 값은 3.125로 계산했는데 굉장히 밀접한 근사한 값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값을
계산했는지 그거에 대한 논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값을 계산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원주율도 근사하긴 한데요. 대략 기원전 1656년 비슷한데요. 린드 파피루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수학은 아무래도 바빌로니아 수학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지름이 1인 원, 왼쪽에 있는 원입니다. 원의 넓이와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16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왜 같은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같다고 하고 나서 원주율 값을 3.1604고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값은 비슷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원주율이 나오는데요. 성경 속 열왕기상 7장 23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바다를 보아 만들었으니 그 지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규빗은 이제 길이 단위인데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하다 라고 해서 원둘레의 길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름의 길이로다가 원둘레 길이를 나누니까 10분의 30, 즉 3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사실은 인류 중에서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라고 알려지는 유대인들조차도 원주율을 그냥 3으로 뒀던 거예요. 중국의 원주율 한번 볼게요. 가장 혁신적인 원주율 값을 계산한 사람이 바로 조충지인데요. 조충지와 그의 아들 조항지인데요. 송나라의 수학자입니다. 대략 그 기원 후 5세기 후반인데요. 원의 내접,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용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이에요. 아르키메데스가 구하는 방법을 700년, 대략 700년 후에 아르키메데스가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서 3.141591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각형까지 계산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매우 근사한 값을 계산했다는 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주율, 이게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원주율 값은 아르키메데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전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이후는 매우 논리적으로 값을 계산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원주율 값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일단 원을 이용하는데요. 내접, 외접하는 정육각형을 이용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는 크고 원둘레의 길이가, 외접하는 정육각형이 둘레 길이보다는 작겠죠. 자, 내접, 자 원주, 그 다음에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외접하는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죠? 그러면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만 정확하게 잴 수 있다면 원주율의 근사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뭐냐면 정육각형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육각형에서 중점을 잡아가지고 정12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12각형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정24각형 이렇게 계속 늘려간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한 거냐면, 자, 이걸 계속해서 정96각형의 둘레기 한 변의 길이를 계산했던 건데, 당시 수학에서는 소수점이라는 게 없었고 다 분수 계산이었거든요. 무리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정96각형까지 둘레의 길이를 쟀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원주율 값이, 그러니까 내접하는 정다각형, 정96각형 둘레의 길이 3.14085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외접하는 정96각형 둘레 길이 3.142857보다는 작다. 이 사이에 원주율 값이 있다라는 아주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정96각형까지 계산했던 거예요. 아마 이게 10여 년 또는 평생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인 거죠. 굉장히 쉬워요.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거를 정12각형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호의 중점을 잡아서, D점이죠.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을 잡아서 C와 D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할 때 우리는 지금 뭐 삼각비를 이용하다든가 뭐 제이코사인 정리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정확한 계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해서 정12각형의 계산,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아무래도 정24각형은 더 어렵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전 96각형까지 변의 길이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에 걸리는 계산인데 원주율을 계산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르키메데스 이후에는 수많은 수학자들이 보다 정확한 원주율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계산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원주율은 원에서 찾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원주율은 원에서 찾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 하잖아요. 수학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수학은 어떤 의미였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인들의 수학자들은 수학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평생 동안 한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그런 자세로다가 원주율 값을 계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율은 모든 원에 대해서 원주율 값은 모두 같습니다.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수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꽤 어렵죠? 힘들고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키메데스 이후에 2000여 년간 수많은 수학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찾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에 걸쳐서 원주율 값을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 발생해요. 원주율 값은 파이잖아요. 파이는 원주율이잖아요. 그런데 원주율과 사실은 이 각이라는 것, 그죠? 우리가 앵글이잖아요. 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호도법과 60분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라디안이라는 걸 결정하는데 왼쪽 그림입니다. 1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인 그 사이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모양의 중심각을 라디안이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율 값이, 원주율은 사실 길이에 대한 비잖아요. 길이에 대한 비가 갑자기 각도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산에서 원주율 값이 등장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할게요. 매우 복잡한 계산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17세기 전에 위대한 발견이 발생하는데 1593년 프랑스 와비에트가 오른쪽에 매우 복잡해 보이는 식을 계산했더니 왼쪽에 파이분의 1로 매우 간단한 파이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1655년 존 울리스가 계산한 식인데 오른쪽은 도대체 이건 뭔 식인지 굉장히 어려운 계산식인데요. 모든 항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무한히 곱하라는 뜻인데 그게 2분의 파이라는 매우 간단한 값을 갖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74년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미분을 만든 위대한 수학자죠. 미분을 만든 위대한 수학자가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n값에다 0부터 차례대로 일씩 증가시키면서 대입하면서 끝없이 더하라는 뜻인데 이 값들을 다 더했더니만 그렇죠. 4분의 파이가 됐다는 걸, 무한히 많은 수들을 더하고 빼고 했더니만 그 값이 4분의 파이로 매우 간단하게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706년 존 마친이라는 수학자는 이거는 이제 삼각 함수인데요. 아크타니트와 아크타니트 두 개의 값에서 이거도 무한급수인데요. 값을 굉장히 복잡한 수식인데 이걸 무한히 더했더니만 그 값이 4분의 파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오일러는 사실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제 리만 가설인데요. 리만 가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오일러입니다. 그리고 인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가장 많이 해결했던 수학자가 바로 오일러인데 오일러가 바젤 문제라는 걸 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n의 제곱분의 1이라는 무한급수의 합이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됨을 이제 증명한 건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래식을 보면 자연수들의 제곱분의 1, 자연수들의 제곱의 역수잖아요. 역수들을 다 더하면 그 값이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오일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식을 증명한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수들만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변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리만 가설인 거예요. 리만 가설 사실은 간단하게 오일러가 증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숫자만 바꿔서 기호만 바꿔서 자기 문제로 발표를 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오일러는 마찬가지로 이 홀수들의 제곱, 홀수들의 제곱의 역수, 홀수 역수들의 제곱, 이 합이 8분의 파이의 제곱이 됨을 또 증명했고요. 또 오일러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역수들의 제곱의 합뿐만 아니라 합과 차가 연이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식인데요. 이 값이 12분의 파이의 제곱이 됨을 또 증명했어요. 또 오일러입니다. 짝수들의 역수들의 제곱의 합은 24분의 파이의 제곱이 됨을 또 증명했고요. 1914년 라마누자는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인데 이 값이 파이분의 1로 굉장히 간단하게 답이 된다는 것을 또 증명했어요. 그 다음에 1988년 처드노브스키 형제인데요. 이건 뭐 읽기도 또는 보기도 굉장히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그런 굉장히 복잡한 수식인데 또 이걸 증명했더니 파이분의 1로 굉장히 간단한 값을 갖는다는 걸 또 증명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 수식에서 파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어떤 수식도 사실은 원주율과 전혀 무관한 수식들이었거든요. 원주율과 전혀 무관한 수식들을 증명했더니만 그 결과가 파이 값이 나왔던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값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원주율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잡한 수식의 값에서 원주율 파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원주율이 뭐간데? 원주율이 무엇인데? 굉장히 복잡한 수식의 결과 그 값이 파이 값이 나오면서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주율 파이에 굉장히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수와 원주율 그리고 이 바젤 문제 앞에서 설명했죠. 이 바젤 문제 오일러가 증명했던 문제인데 이 바젤 문제는 뭐냐면 전혀 서로 관련이 없는 자연수와 원주율의 관계를 밝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것도 별도로 만들어졌고 원주율도 자연수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수학적 개념인데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이 바젤 문제를 통해서. 바젤 대학 교수였던 베르누이 형제가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본인도 못 풀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오일러가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학자 오일러가 이걸 증명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 자연수들의 역수들의 제곱의 합이 6분의 파이의 제곱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서로 연관이 없는 자연수와 원주율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수학적인 의미에서 수학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또 오일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왼쪽에 있는 항을 자연수들에 이루어진 항을 변형을 해서 소수들만 남겨놓습니다. 소수들만으로 이루어진 수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일단 6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데 모든 소수들로 이루어진 수식을 계산했더니 그 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이 됐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한 수학자는 오일러인데 이 수식을 간단하게 변형해서 리만이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형태만 그러니까 숫자 대신에 이제 문자만 좀 바꿔가지고 리만이 발표한 다음에 리만 가설 그러니까 제타 함수라는 거, 여기 왼쪽에 제타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제타 함수를 이런 것이 성립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추측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리만 현재까지 가설인데 머지않은 시간에 증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고 있어요.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 불리는 리만 가설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미 컴퓨터로는 리만 가설이 맞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지만 비자면 0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모두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소수에는 규칙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수를 1과 자기 자신 위에 약수를 갖지 않은 수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 정의잖아요. 근데 이 소수들이 나타나는 빈도가 일정한 규칙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리만 가설을 통해서 이런 소수들, 규칙이 없어 보이는 소수들의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한 거고 그게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오래전에 이제 일본에서 방영했던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기억을 상실한, 그러니까 80분밖에 기억이 지속되지 않는 수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수학자가 사랑한 수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2의 파이 i승 플러스 1 이퀄 0.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일러가 만든 수식이에요. 오일러는 정말 인류 수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박사가 살아간 수식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식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식 1위예요. 수식 1위로 선정이 됐어요. 왜 아름답냐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수 3개가 있습니다. 2와 파이와 i라는, 2는 자연상수 2예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자연상수 2를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극한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계산 자체가 매우 복잡한 값이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i는 상상의 수예요.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머리 글자 i를 따가지고 만든 건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이 세 수가 만나서 2에, 그것도 지수 파이 i 승이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로 매우 간단한 값으로 값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세 개의 수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뜻은 뭐냐면 질서, 우주, 매우 복잡해 보이는 우주에서도 우주를 꿰뚫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